안녕하십니까. 공인중개사 법령 및 실무를 강의하는 신정환입니다. 오늘은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는 내용 자체는 간단합니다. 그런데 출제 비중은 높아갖고 매 시험마다 한 문제씩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이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가 왜 매 시험마다 한 문제씩 나오게 되느냐 하면은 이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는 최근에 새로 도입된 제도입니다. 2014년도에 도입돼 갖고 지금까지 시행이 되고 있는 제도인데, 그래도 2014년이니까 최근에 도입된 제도로서 이제 매 시험마다 한 문제씩 출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정리해서 알아두시면 되는데, 이 국토교통부에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국토교통부에 두는 겁니다. 국토교통부에 두는 것이고, 둘 수 있다. 둘 수 있다니까 도도되고 안 도도되는 임의기관에 해당된다는 얘기입니다.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결사항은 공인중개사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게 요게 이제 네 가지가 있게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요 네 가지는 공인중개사 제도라든가 이런 데서 보면은 이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사전 의결을 거쳐야 되는 이런 경우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가 관여하는 게 총 이 8가지가 되는데, 첫 번째, 공인중개사 시험 등 공인중개사 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 그러면 여기서 이 공인중개사 시험 등 공인중개사 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 이거를 왜 빨간 걸로 밑줄을 칠까요? 요거는 이제 뒤에서 살펴보는 거와 마찬가지로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에서 공인중개사 시험 등 공인중개사 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을 결정한 경우에 시도의사는 이에 의무적으로 따라야 한다라고 규정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된 것이고, 그래서 잘 알아두셔야 되는 사항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반대로 해석합니다. 반대로 해석하면은 2번부터 이 나머지 사항들은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했을 때 시도의사는 따라야 될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이 1번을 잘 알아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중개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중개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 손해배상 책임의 보장 등에 관한 사항, 요게 이제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결 사항으로 규정된 것이고, 나머지는 이제 개별적인 사항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해당 안건 당사자의 기피 신청을 받아들일 것인지 여부, 그 다음에 국토부 장관이 직접 시험을 시행하려는 경우,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사전 의결을 거쳐야 되고, 당연도의 시험을 시행하지 않을 것인지 여부에 대한 의결, 즉 시험 시행기관장은 시험을 시행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의 사전 의결을 거쳐서 이 당연도의 시험을 시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선발 예정일을 미리 공고하는 경우, 이 경우에는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사전 의결을 거쳐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런 사항들을 심의 의결하게 되고, 그러면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은 어떻게 되느냐?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서 7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을 하게 됩니다.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된다라고 규정을 두게 되고, 그 다음에 위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이 공인중개사 법령에는 쭉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외워야 된다? 안 외워도 된다? 안 외워도 되고 똑똑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똑똑한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함으로써 위원이 되는 겁니다.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공무원을 제외하고는 2년이 됩니다. 2년이 되고,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라고 규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위원의 임기는 2년인데, 그러면 연임할 수 있다 없다?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연임에 대해서 규정이 없으면 연임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위원회 제척, 기피, 회피 이렇게 있게 되는데, 요 위원회 제척, 요게 이제 최근 시험에서는 시험에 상당히 자주 출제가 됐던 내용입니다.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해서 증언, 진술, 자문, 그 다음에 조사,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했을 때 심의위원회에서 제척된다, 제외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해서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일 경우에는 당연히 심의 의결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사람 중에서 의결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제척이 나왔으니까 이제는 기피하고 회피는 아직까지 시험에 안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기피하고 회피도 알아두실 필요가 있겠죠. 제척이 나왔으니까 기피가 나와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피는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이 해당 위원회에 대해서 기피 신청을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빼달라라고 이 신청을 하는 거죠. 그러면 심의위원회는 의결로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회피가 있게 되는데, 회피는 위원 본인이 스스로 하는 겁니다. 본인이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스스로 해당 안건에서 빠져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를 회피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심의위원회 운영에 대해서는 이 회의는 일반 원칙에 따라서 운영을 하게 됩니다. 제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게 되고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간사를 두게 되는데, 위원장이 교통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자가 간사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공익에서 정책심의위원회를 살펴봤는데 내용 자체가 간단하죠. 그래도 이제 매 시험마다 한 문제씩 출제가 되는 부분이니까 잘 알아두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저 뒤에 가면은 뭐를 배우시게 되냐면은 공제사업 운영위원회가 있게 됩니다. 그럼 이 공익에서 정책심의위원회와 공제사업 운영위원회는 비슷하면서 차이점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에 공부하시면은 이 공부를 하긴 했는데 이놈의 소속이 어딘지 여긴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제 틀리는 경우가 많게 되고, 또 출제원이 문제를 출제할 때도 주로 이런 부분들을 포인트로 해서 문제를 출제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개를 비교해서 살펴보게 되는데, 공익에서 정책심의위원회는 국토교통부에 둘 수 있다. 둬도 되고 안 둬도 되는 임의기관에 해당이 됩니다. 반면에 공제사업운영위원회는 협회에 둔다. 그러니까 반드시 둬야 되는 필수기관에 해당이 됩니다. 구성은 공익에서 정책심의위원회는 앞에서 살펴본 것과 마찬가지로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을 하게 되고, 공제사업운영위원회는 1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을 하게 됩니다. 위원장은 공익에서 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되고, 공제사업운영위원회에서는 이 호선 지들끼리 뽑는 겁니다. 그 다음에 부위원장도 역시 지들끼리 뽑는 겁니다. 부위원장은 공익에서 정책심의위원회는 부위원장이 없고, 이 위원장이 업무를 집행할 수 없을 경우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렇게 되니까 이 공제사업운영위원회는 여기는 부위원장이 있게 되죠. 그러면 이제 그 문제를 만들 때 어떻게 해서 이제 문제를 만들면 되느냐 하면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그러면 X가 되겠죠. 근데 부위원장 이렇게 하면은 어디서 들어본 것 같죠? 이거 어디서 들어본 거냐면은 공제사업운영위원회, 여기서 이제 들어본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틀린 지문이 만들어진 게 요번 이제 30회 시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지문이 만들어지게 되니까 요거 외에도 다른 부분도 차이가 있는 부분을 잘 구별해서 알아두시면 되는데, 위원회 임기는 공무원을 제외하고는 2년입니다. 새로 위촉된 위원회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그 다음에 공제사업운영위원회는 공무원과 협회 회장을 제외하고 이 2년입니다. 그러니까 2년 요거는 같죠. 같은데 여기서는 1회에 하나여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회에 하나여 연임할 수 있다. 그러면 여기는 연임 규정이 없죠. 그러니까 얼마든지 연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문제를 만들 때 요거를 여기다 갖다 놓고서 틀린 지문이 만들어지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이 틀린 지문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30회 시험에서 부위원장을 여기다 갖다 놓고 틀린 지문이 만들어진 거와 마찬가지로 이 31회 시험에서는 요 내용을 여기다 갖다 놓고 틀린 지문이 만들어지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위원회 제척 등 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제척, 기피, 회피 이 규정을 두고 있는데, 공제사업운영위원회는 이러한 규정이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차이점을 살펴봤는데, 그러면 여기서 이제 특히 주의해서 알아두셔야 되는 게 요 부분이 되고, 연임 규정, 그 다음에 공제사업운영위원회는 필수기관이고 정책심의위원회는 임의기관에 해당이 된다. 요것도 이제 이렇게 바꿔서 틀린 지문이 만들어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을 잘 구별해서 알아두셔야 이렇게 이제 바꿔서 지문이 만들어졌을 때 틀렸다는 것을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문제를 한번 살펴보면은, 공익에서 법령상 공익에서 정책심의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으라는 얘기입니다. 공익에서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원을 두어야 한다. 두어야 한다. OX, X가 되겠죠. 두어야 한다가 아니라 둘 수 있다. 임의 규정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심의위원회는 1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X. 19명 이내에 어디서 들어본 거죠. 이거는 이 공제사업 운영위원회에 관한 규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을 지휘한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하나여 연임할 수 있다. 1회에 하나여 연임할 수 있다. X가 되겠죠. 연임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으니까 얼마든지 연임을 할 수 있는 겁니다. 1회에 하나여 연임할 수 있다. 역시 그 공제사업 운영위원회에 관한 규정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 중 중개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 중개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의 경우에는 시도의사는 이에 따라야 한다. X가 되겠죠. 아까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원회 심의 의결 사항 중에서 딱 하나를 밑줄을 쳤는데 어디 밑줄 쳤죠? 공인중개사 시험 등 공인중개사 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 요거만 의무적으로 따라야 될 의무가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5번은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 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기피 신청할 수 있다. 맞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피 신청은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신청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제척에 대해서만 계속 문제가 나왔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번 시험에는 여기 이제 기피 신청 요거에 대해서 문제가 나오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됩니다. 이렇게 문제를 만들면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죠. 그래서 이제 완벽하게 접근하려면은 이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와 그 다음에 협회 운영위원회, 공제사업의 운영위원회 요거를 이제 잘 구별해서 알아두셔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은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